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아직도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잊지 못할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꼭 영화나 소설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슬픔과 기쁨을 함께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 일을 세상에 알릴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만큼 제게는 매우 사적인 이야기이고, 아직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왈칵 솟아오르는 아픈 추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며 작게나마 희망을 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누군가에게는 단지 있을 법한 에피소드 중 하나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너무나도 기묘한 인연 덕분에 만들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여러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거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에 큰 애착을 갖고 있는데요. 이유를 생각해보면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일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던 시절 주로 할머니 손에 자라다 보니 어르신들에게 느끼는 애틋함이 남다릅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남을 도우며 살자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독거노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쭉 이 활동을 해오다가 그러한 과정에서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봉사활동을 다니는 중에 받아온 작은 상자 안에서 시작됩니다. 믿기 어려운 우연 같지만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이자 기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쌀쌀해지던 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봉사단체에서 새롭게 연계된 지역이 있다고 하면서 그 지역에 홀로 계신 할아버지 댁을 방문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별다른 고민 없이 네, 가겠습니다 하고 선뜻 나섰습니다. 그날은 일정상 다른 봉사자들과는 따로 움직여야 했고, 전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다가 한참 지나서야 해당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을 지나 낡고 작은 단층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대문을 찾았죠. 드디어 시멘트가 군데군데 깎여있는 파란색 대문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이곳이 맞나 보다 싶어 조심스레 문 앞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댁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봉사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후 마당 쪽에서 조그만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허리가 활처럼 굽은 노인이 힘겹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가 왔어? 하는 목소리에 저는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보다 더욱 여의신 모습이었고, 제가 다가가자마자 아이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구먼. 고맙네, 정말 반갑소 하며 한껏 반가워하셨습니다. 그제야 안심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오래된 지붕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낡은 집이었지만 가을 햇살이 들어와서 그런지 의외로 따뜻한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봉사단체에서 미리 들은 정보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자녀와 연락이 거의 되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던 것도 요즘엔 손도 못 댄 지 오래되었다고 하셨죠.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여쭤보니 할아버지는 크게 바라는 것은 없고 그저 함께 이야기하고 집안 정리나 편의 정도만 봐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생필품, 반찬, 간단한 약 등을 꺼내드리고 난 뒤 할아버지가 잘 못 쓰고 계신 방 한 구석에 짐을 정리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니 군데군데 먼지가 쌓여 있고 박스 더미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대체 뭐가 이렇게 많은가 싶어 조심스레 박스 하나를 열어봤더니 낡은 잡지나 신문, 오래된 주방 도구가 뒤엉켜 있더군요. 그 중에 플라스틱 박스도 있고 종이 상자도 있었는데 대부분 허름하거나 망가진 것들이라서 할아버지 이거 다 쓰지 않는 물건이세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거라 필요가 없어. 몇 해 전에 이사 올 때부터 있었던 것들도 있고 귀찮아서 못 치웠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분류 작업을 하다가 구석에 묘하게 눈길을 사로잡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로 된 다른 상자들과 달리 손바닥 크기의 나무 상자였는데 겉면이 빛바랜 채로 섬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왠지 쉽게 버릴 물건은 아닌 듯해서 할아버지, 이 상자는 좀 다르네요.
혹시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하고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할아버지는 그거 말이냐. 나도 잘 모르겠구먼. 내가 이 집을 사서 들어올 때부터 구석에 있던 거라네. 열쇠나 잠금 장치도 없어 보였는데 열어본 적은 없었어. 혹시 자네가 필요하다면 그냥 가져가도 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저 오래된 보석함 같은 건가 싶었죠. 그럼 혹시라도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제가 보고 뭐가 있으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는 흔쾌히 그럼 그렇게 하시게. 난 그거 쓸 일이 없으니 하고 응수하셨습니다. 한나절이 넘게 집 정리를 도와드리고 간단히 마당도 치우고 부엌도 살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미안해 하셨지만 금세 이렇게 깔끔해지니 내 마음도 후련하네. 고마워, 정말 고맙네라며 거듭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저 역시 뿌듯했고 그날 봉사를 마치면서 다음번에도 또 오겠습니다. 할아버지 건강 챙기시고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아이고 오래간만에 사람 냄새 맡으니 좋네. 고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마음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돌아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되었습니다. 땀을 흘려서인지 씻고 나니 피곤이 몰려왔지만 문득 낮에 챙겨온 작은 나무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을까? 보석이라도 들어있나? 하고 혼잣말을 하며 책상 위에 상자를 올려놓고 보니 생각보다도 겉면이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뚜껑을 잡고 열려고 하니 낀 듯이 꽉 붙어 있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송곳으로 살짝 틈을 벌려가며 조심스레 뚜껑을 들어 올리고 나니 마치 오래된 나무를 쪼갤 때 나는 특유의 마른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두서너 장의 낡은 종이 그리고 사진 몇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오래된 흑백 사진이려니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려고 했는데 어둑한 조명 속에서 뭔가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낯이 익지? 라는 생각에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니 순간 머리가 하얗게 멈춰버렸습니다. 사진 속에 어린아이 둘이 서 있었는데 분명 제가 어렸을 적의 모습과 흡사했고 그 옆에 조금 더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이리저리 비추어 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내 동생 아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 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시 동생을 돌봐 주시던 분이 어쩐 일인지 동생을 데리고 사라졌고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지요. 우리 가족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동생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행방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수소문했지만 시간만 흐르며 단서 하나 제대로 없는 상태로 지쳐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 일을 겪고 나서 한동안 동생이 정말 어디로 간 걸까? 혹시 나쁜 일을 당한 건 아닐까? 왜 내 동생을 누구도 찾아주지 못하는 걸까 하는 절망감에 오래 시달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커다란 상처를 입으셨고요. 시간이 흘러 저도 어른이 됐지만 동생을 어디선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가족으로서 죄책감과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수소문을 해봐도 소득이 없으리란 현실적 체념도 있었죠. 그런데 그 동생의 사진이 그것도 제가 봉사활동을 다녀온 할아버지 댁에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낡은 나무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니. 저는 사진 속에 확실히 제 어릴 적 모습이 함께 찍힌 걸 확인하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만 단독으로 찍힌 사진도 발견했는데 뒷면에 흐릿한 연필 글씨로 건강해야 해 꼭 연락 같은 몇 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쓴 듯한 문구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생이 정말 살아있을까? 아니, 이 사진들은 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보관해 온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더 자세히 상자를 살펴봤지만 추가로 확인할 만한 단서가 될 만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단지 사진과
글씨가 지워진 메모지 두어 장 정도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사진이 있다는 건 누군가 동생의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왜 우리 가족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 상자를 그냥 할아버지 댁에 두고 간 사람은 누구일까? 혹시 동생이 이 집에 잠시 살았던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내일이라도 당장 다시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 이 상자가 어떻게 해서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알려야 할지 고민도 됐지만 마음이 너무 격해져서 우선은 할아버지와 먼저 얘기를 나눠본 뒤에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말 저는 다시 할아버지 댁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가진 차로 달려갔고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이구 벌써 또 왔구먼 하고 반색하셨는데 저는 곧장 작은 상자를 보여드리며 이 안에 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이 상자가 여기 있게 된 건지 아시는 게 없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신 듯 그게 정말 자네 가족 사진이라고? 나는 몰랐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집을 살 때부터 방 한쪽에 있었던 거라네. 이전 주인이 두고 간 건지 그 이전 사람 건지 알 길이 없소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자네 동생이 예전에 여기 살았던 거 아닐까? 하고 궁금해하시기도 했지만 할아버지도 정확한 사정은 전혀 모르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이전 집주인에 대해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언제쯤 이 집을 사셨고 그 전 주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는지 혹은 이전 주인 이름이나 연락처가 남아있는지를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이 집을 10년쯤 전에 중개인한테 샀는데 그 주인이라는 사람과 직접 얼굴을 본 건 서너 번 정도뿐이었어. 당시에 급히 집을 팔고 외국으로 간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해.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 서류가 집 어딘가 있을 테니 함께 찾아볼까? 하고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엌 옆 작은 방에 있는 서류함을 열어 먼지 쌓인 계약서와 각종 고지서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종이들이라 거의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살피다 보니 다행히 예전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전 주인의 이름과 한때 사용했던 연락처가 적혀 있더군요. 문제는 그 연락처가 이미 예전 것이라 지금은 안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지만 저는 그래도 그걸 챙겨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뭔가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네. 내가 더 도울 건 없겠소? 하고 아쉬워하셨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자료로 정말 동생을 찾을 수 있을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리지 않았을까? 전 주인과 연락이 닿는다 한들 과연 협조해 줄까? 별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동생 문제만 나오면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옛날에 수없이 실패한 기억 때문에 기대 대신 더 큰 절망을 느끼실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손에는 동생의 사진이 있고 나무 상자라는 결정적 흔적이 생겨났으니 꼭 알려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컸죠. 부모님께 찾아가 이 사실을 말씀드리니 두 분 모두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정말이냐?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며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여다보셨고 사진을 확인한 뒤에는 저와 같은 반응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건 확실히 우리 아들이야. 옷이나 얼굴 생김새가 다 기억나는데 왜 이런 사진이 다른 사람 집에 있단 말이니 하며 울먹이셨죠. 저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그동안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단서 삼아 한 번 더 동생을 찾는 일을 해보자고 작정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괜히 헛수고만 하다가 또 상처받는 건 아닌지라며 두려워하셨지만 곧 그래도 이걸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와 함께 다시 동생의 행적을 찾기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옛 기억과 경찰서에 냈던 실종 신고 서류들, 동생의 어릴 적 특징,
사라진 시점 등을 꼼꼼히 떠올리며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자고. 예전에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단서가 생겼으니 한 번 더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동생 찾기는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옛날에 발로 뛰며 찾아다녔던 곳들을 다시 한번 재방문하기도 했고,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문의도 해봤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전 집주인의 연락처로 전화를 해봤지만 당연하게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SNS나 여러 검색 엔진을 총동원해 이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 이름이나 인적 사항이 뚜렷이 남아있는 게 없다 보니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이 상자가 그 집에 있다면 그 상자를 남긴 사람이 분명 어딘가에 있을 테고, 그 사람이야말로 동생의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그 사람이 전 주인과 지인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집에 잠시 머물렀던 누군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에 희망을 걸며 다시 한번 봉사단체 코디네이터분과 할아버지를 찾아가 혹시 전 주인이나 그 이전 거주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없을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미안하구먼. 지난번에 말한 게 전부야 하고 고개를 저으셨고, 코디네이터분 역시 집에 관한 정보는 할아버지 개인 정보가 아니라 알 수가 없다고 난감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실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부모님과 제가 할아버지 댁을 다시 방문했던 날이었는데, 할아버지께서 그러고 보니 내가 서랍에 옛날 서류들을 몇 장 더 둔 것 같아. 오늘 집을 정리하다 보니 아까 그 상자 이야기가 떠올라서 혹시 모르니 챙겨뒀네라고 하시더니 헌종이 파일 몇 장을 내미셨습니다. 거기에는 재산세 고지서나 수도요금 영수증, 시청에서 온 안내문 등이 여기저기 섞여 있었는데 그 중에 두꺼운 봉투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봉투에는 지난 집주인의 이름이 수신인으로 적혀 있었고 발신인 이름은 정훈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다 싶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정훈이라는 사람이 상자와 동생 사진을 갖고 있던 당사자일 수도 있겠다. 혹은 동생을 보호하고 있던 누군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편지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여러 장의 편지 중 한 부분은 흐릿했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혹시 아이의 부모님 연락처를 찾게 된다면 꼭 알려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교회 일과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라는 문장이 뚜렷했습니다. 그 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 누구의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인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교회나 기관을 통해서라도 꼭 부모님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장도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면 동생이 실종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이 정훈이라는 분이 혹시 우리 동생을 보호하던 사람이었나? 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엔 구체적인 주소나 연락처가 없었고 단지 목회활동, 농촌봉사 같은 단서 몇 개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엄청난 정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에서 동생의 존재를 그 아이라고 언급하며 가족과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안타까워한다는 점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 편지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아마도 이 정훈이라는 분이 우리가 찾던 상자의 주인공이고 이분이 동생을 맡고 있었거나 적어도 동생의 행방을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 더 적극적으로 이 정훈이라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 주인과 이 정훈이라는 분이 어떤 관계였는지 혹은 교회 봉사를 함께 했는지 등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 주인의 행방이 묘연하니 일단은 편지 안에 암시된 단서들 목회활동, 농촌지역 봉사, 교회나 기관을 통해 부모님을 찾고 싶다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역마다 봉사단체나 교회협회 같은 곳에 수소문을 해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한편으로는 인터넷 검색으로 정훈 교회 봉사 같은 키워드를 무작정 입력해 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검색 결과는 방대했고 신상이 확실하지 않아 한계를 느끼기 마련이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분명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 부모님과 저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번번이 헛걸음이었고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실마리를 잡기가 어려웠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동생의 사진과 이 편지, 그리고 상자가 주는 강력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단서들을 우리에게 던져 주었다는 느낌이랄까요. 어느 날에는 괜히 혼자 상자를 들여다보며 동생이 정말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인연이 닿은 게 아닐까? 반드시 찾아야 한다 하고 각오를 새로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저는 또 다른 희망의 신호를 받았습니다. 한 교회 협회 관계자로부터 20년쯤 전에 농촌 지역에서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해주는 봉사활동을 주도했던 정훈이라는 이름의 신학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분은 정훈 전도사였나, 목사 수업 중이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에 길 잃은 아이나 폭력 가정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을 열성적으로 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혹시나 가족을 찾을 수 있으면 직접 노력하곤 했다고 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심정으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연락처가 없느냐고 물어봤지만 협회 관계자도 옛날 이야기라 지금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분명 이런 쪽으로 봉사활동을 하셨던 정훈이라는 분이 실존하는 게 확실하다. 우리가 조금 더 수소문하면 언젠가는 그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부모님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갖게 되셨고 우리 가족은 이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정보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예전에 동생을 돌봐 주시던 분이 범죄 조직과 연루됐었다는 소문이 있긴 했지만 혹시 그 이후에 정훈이라는 분이 동생을 구해주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가정일 뿐이었지만 뭔가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죠. 한편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날 갑작스럽게 봉사단체 코디네이터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집주인 할아버지가 오늘 아침에 봉사단체 사무실에 갑자기 찾아와서 뭔가 편지가 더 있다고 하셨다. 굉장히 급해 보이셨는데 바쁜지라 제가 할아버지와 직접 길게 얘기하지 못했다. 혹시 할아버지께 빨리 연락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가슴이 쿵쿵 뛰었고 곧바로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방구석 뒤지다 보니 편지 하나가 더 나오더구먼. 그 전 주인 이름이 적혀 있고 거기 글을 쓴 사람 이름이 정훈인지 정호인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혹시 자네가 찾는 사람 이름이 정훈 아니었나? 꼭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야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도 동시에 격한 기대감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만약 또 다른 편지라면 그 안에 분명 동생과 관련된 더 구체적인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저는 다음날 새벽에 바로 차를 몰아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밝게 웃으시며 왔구먼. 우리 봉사자 양반. 어서 들어와 하고 반겨주셨고 우리는 숨가쁘게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편지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꺼내주신 편지는 봉투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졌고 우표도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분명 정훈이라고 적혀 있었고 수신인은 이 집 전 주인이 맞았습니다. 안을 꺼내보니 종이가 크게 2장 들어 있었는데 첫 번째 장의 내용은 대체로 저희가 함께 돌보던 아이가 벌써 10살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아지긴 했지만 가족을 찾지 못해 늘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제가 드린 서류 중에 아이 부모와 관련된 정보를 찾으셨다면 꼭 알려주세요. 저는 조만간 들꽃 마을 교회라는 곳으로 옮겨 가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같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 장에는 부디 연락 바랍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흐릿하게 지도 비슷한 스케치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지역 이름이 선명하지 않아 들꽃마을 교회가 어디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진전이었습니다. 들꽃마을 교회라는 구체적인 명칭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죠. 부모님과 저는 곧장 그 이름을 메모하고 할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에 걸려서 자꾸 찾아봤는데 나도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
얼른 동생을 찾았으면 좋겠구먼 하고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그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들꽃 마을 교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름의 교회가 전국 여러 지역에 꽤 여럿 있었고 일부는 폐쇄되었는지 연락처가 없었으며 어떤 곳은 운영 중이긴 해도 사이트 정보가 미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 들꽃마을교회라는 이름이 공식 명칭이 아닐 수도 있겠다. 혹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별칭일지도 모르지 않을까? 하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SNS나 블로그, 카페 등을 돌아다니며 들꽃마을 들꽃교회 농촌교회 봉사 등 다양한 키워드를 넣어 검색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글이 쏟아졌지만 저희가 찾는 정훈이라는 이름이나 아이 돌봄 관련 정보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서 이리저리 문서를 뒤지던 어느 날 작은 지역 신문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들꽃마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농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소개 글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 공동체는 길 잃은 아이나 노숙인 혹은 사회적 약자를 임시로 보살펴 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위치는 비교적 외진 시골이며 약도를 보니 큰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순간 저는 이거다 하고 확신했습니다. 들꽃마을 교회라는 표현이 사실상 지역이나 공동체의 별칭일 수도 있으니 이곳이 우리가 찾는 곳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기사에는 운영진 이름이나 연락처가 있긴 했지만 정훈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곳부터 찾아가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모님도 동의하셨고 우리는 다음 주말 일찍이 차를 몰아 그 공동체가 위치한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은 한적하고도 구불구불한 시골길이었는데 점점 휴대전화 신호도 잘 잡히지 않는 산골로 들어가면서 이곳에 정말 누가 살긴 하는 걸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기사에서 확인한 주소대로 운전에 들어가다 보니 어렴풋이 오래된 컨테이너 건물과 조그마한 예배당처럼 보이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엔 논밭이 펼쳐져 있고 몇몇 건물엔 들꽃마을이라는 작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고 그곳을 둘러보았지만 막상 내부를 들어가 보니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나이 지긋한 몇몇 분만 보였습니다. 그분들께 혹시 정훈이라는 분이 계신가요? 혹은 20년쯤 전부터 여기서 아이들을 돌보던 분이 계셨나요? 하고 물어봤지만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실 뿐 잘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는 여기 공동체도 사람들 왔다 갔다 한지 오래라서 옛날 이야기는 잘 몰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저기 작은 예배당 안쪽에 기록들이나 사진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라고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당 건물로 들어가서 겨우 담당자를 만나 사정을 설명하고 오래된 서류나 앨범 같은 걸 좀 볼 수 있냐고 부탁드렸습니다. 담당자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우리의 절박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마지못해 여기 창고에 옛날 서류들이 있긴 한데 제대로 정리된 게 아니라서 원하는 정보를 찾기 쉽진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창고에 들어가 먼지 쌓인 상자들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이 공동체에서 예전에 했던 행사 사진, 간단한 등록부, 후원 명단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파일은 습기에 젖어 글자가 번져 있었고 사진은 뿌옇게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품고 꼼꼼히 뒤지다 보니 한 앨범 한 구석에서 정훈 전도사와 함께한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적힌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젊은 남성이 3-4명의 아이들과 함께 환히 웃고 있었고 모자를 푹 눌러쓴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단번에 이분이 바로 우리가 찾는 정훈이라는 분이 아닐까 하고 직감했습니다. 앨범 아래쪽에는 간략한 설명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가족을 찾아 주려 노력했던 정훈 전도사. 현재는 다른 지역 교회 봉사로 떠남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연락처나 구체적인 지역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담당자 역시 이 사진을 보고 저분은 제가 어릴 때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소식을 모르겠네요. 혹시 예전 주민들이나 함께 활동하신 분들 연락처를 찾아보시면 뭔가 더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조언해 주셨죠. 우리 가족은 허탈하면서도 조금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적어도 이곳이 들꽃마을이라는 건
확인했고 정훈 전도사가 실제로 아이를 돌보던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며칠간 그 시골 마을에 머물면서 이웃들을 수소문했고 부근 마을회관이나 슈퍼마켓에 들러 이곳에서 과거에 봉사를 했다는 정훈이라는 분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 몇몇은 그런 분이 있었던 건 들은 것 같다. 상당히 친절하고 열정적이었다고 하더라 정도로만 기억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정확히 어느 교회로 가셨는지 혹은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지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마 서쪽 해안가 근처로 갔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아예 외국 선교를 나갔다고도 들었다라는 식의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실마리를 하나 발견하면 또 다른 막막함에 부딪히길 반복했습니다. 부모님도 점점 체력적으로 지쳐가셨고 저 역시 직장 업무와 병행하느라 퇴사를 결심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찾아다니면 언제 결말이 날지 모르겠지만 동생의 사진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 자체가 하늘이 준 기회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동생을 떠올리며 어딘가에서 정말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 힘겹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걱정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꼭 동생을 찾아야 해. 우리 형제의 이야기를 끝맺어야 해라고 다짐했죠. 끝이 없어 보였던 수색은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방향에서 대전환을 맞았습니다. 어김없이 봉사활동을 다니며 그 할아버지 댁에도 주기적으로 들르던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도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제게 밝은 웃음을 건네셨습니다. 오늘도 왔구먼. 고맙네 고마워. 그러고는 제가 준비해간 반찬과 약재를 건네드리고 안부를 여쭤보며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사정, 즉 동생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그 동생 꼭 찾아야 할 텐데 말이야. 소식은 또 없소? 하고 물으시곤 했죠. 저도 솔직히 이렇다 할 진전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계속 알아볼 거예요 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그날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마당에 낯선 중년 남성이 들어서는 겁니다. 키가 꽤 크고 인상이 부드럽게 생긴 분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왔구먼 잘 왔어. 이 사람도 봉사하러 오는 젊은이일세. 인사 나누게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중년 남성은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 있는 작은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하며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연히도 저와 같은 날 겹쳐 방문하게 된 것이었죠.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할아버지는 이 친구가 동생 찾느라 고생이 많은데 혹시 정보가 있으면 좀 알려주면 안 되겠나라며 제 사정을 재차 설명하셨습니다. 박민수라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동생을 찾으신다고요? 혹시 오래전에 가족과 떨어졌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도 가끔은 옛날에 그런 사례들 들은 적이 있는데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간략히 사정을 설명했고 무슨 자료라도 있으시다면 정말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여러 노인분들 사연을 듣다 보니 비슷한 이야기를 듣긴 했어요. 특히 정훈이라는 분이 과거에 아이를 맡아 돌보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확실히 어디서 들었는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저희 복지관 어르신 중에 옛날에 교회 봉사를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혹시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황급히 명함을 건네며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뭔가 떠오르면 꼭 연락 부탁드려요 라고 간절히 부탁드렸습니다. 박민수 씨도 흔쾌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게요 라고 약속해 주었고 우린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이제 드디어 실마리가 잡히는 건가 제발 부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제가 복지관 여기저기 문의하고 어르신들께도 여쭤봤는데 다들 언뜻 정훈이라는 분 얘기를 들어봤다는 정도였지 구체적인 행방을 아는 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한 어르신이 정훈이 그 사람 예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봉사 때 아이 하나를 데리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도 확실치는 않지만 어쨌든 그 동생이 맞다면
그분이 어디로 간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크게 도움 못 드려서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약간 실망하면서도 그래도 작은 조각을 또 모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전화 막바지에 박민수 씨가 덧붙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동네 목사님께도 살짝 해봤는데 목사님이 혹시 정훈이라는 분과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지금 다른 시골 지역으로 간 분이 있다고 들은 것 같대요. 그쪽으로 연락을 해보고 혹시 실마리가 생기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가슴이 설렜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통화를 마쳤죠. 그리고 또 한 달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해야 하나 싶은 지쳐가는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손 놓을 수는 없어 계속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마침내 박민수 씨가 다급하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지금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아주 중요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정훈 전도사를 아시는 것 같아요. 직접 만나보셔야 할 것 같아서 시간이 되시면 복지관으로 와 보실래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당장 가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모님도 급하게 연락해 함께 차를 몰고 복지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민수 씨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고 옆에는 중년을 조금 넘긴 듯한 어떤 남성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소 조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김상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교회 봉사활동을 오래 했고 정훈 전도사라는 분과 함께 아이들을 돌본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눈과 부모님 눈이 동시에 반짝였고 우리는 가슴이 뛰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상혁 씨는 우리의 사정을 찬찬히 듣더니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정훈 전도사는 가족을 찾지 못한 아이를 여러 해 동안 돌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처음엔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서 거의 울기만 했었거든요.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위해 병원도 데려가고 심리치료도 받게 해주면서 친부모를 찾아 주려고 애썼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요. 그 후로 전도사님이 직접 그 아이를 입양하려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참 뒤에 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그 뒤로는 정훈 전도사님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김상혁 씨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이게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혹시 우리 동생이 맞을까요? 전도사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만 알 수 있어도 좋을 텐데 하며 애타게 물었습니다. 김상혁 씨는 저도 그것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시기나 상황이 꽤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려면 옛날에 함께 일했던 교회나 봉사단체 자료가 필요할 텐데 저도 이미 그곳을 떠난 지 오래라 구체적인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작은 가능성을 흘려주었는데 한 가지 생각나는 건 전도사님이 작은 교회라는 개념을 좋아하셨고 산골이나 해안가 등 도심에서 떨어진 곳을 주로 찾아다니시며 봉사활동을 하셨거든요. 그 지역들 중 한 곳이라도 수소문해 보시면 더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조금 낙심하면서도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까지 찾아왔으면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고 또 움직였습니다. 김상혁 씨가 알고 있는 몇몇 지역 교회 이름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명단을 받아 다시 한번 작은 교회 봉사 산골 교회 같은 검색을 이어가며 전화나 메일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한 달, 두 달 정도를 허비하던 중 정말 드디어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제가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았더니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동생을 찾고 계시다 하던 분이 맞으실까요? 저 박민수 씨에게서 연락처를 겨우 얻어 연락드립니다. 제 이름은 정훈이라고 합니다. 그 짧은 문장에 저의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말 정훈 전도사님이신가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분은 제가 전도사까지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직접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뜸 당연히 괜찮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저희 부모님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다급히 외쳤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금 자신이 머무는 교회 주소를 알려주며 오래된 시골 교회라 찾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이야기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드디어 찾았다는 마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그날 밤부터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우리는 차에 올라 정훈 씨가 알려준 교회로 향했습니다. 수시간 달려 시골 산길에 들어서니 바깥 풍경은 한적하기 그지없었고 핸드폰 신호마저 잘 터지지 않았습니다. 주소를 믿고 운전해 가는데 정말 작은 마을 끝자락에 수수한 교회 한 채가 보였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마당엔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 있었고 오래된 십자가와 함께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중년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지영 씨와 가족분이신가요? 라며 가까이 다가왔고 저는 곧장 정훈 씨 맞으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제가 그 정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첫인상은 따뜻하고 차분한 분이라는 느낌이었고 얼굴에 여기저기 고생의 흔적이 묻어나는 주름이 보였습니다. 부모님도 긴장 반, 기대 반인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정훈 씨는 우리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잃어버린 과정, 그 후 몇십 년 동안 헛되이 찾아다닌 사연, 그리고 결국 할아버지 댁에서 발견한 사진을 계기로 여기까지 오게 된 일들을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정훈 씨는 우리가 꺼낸 동생의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아이가 어릴 적에 제가 보호했던 그 아이와 매우 닮았습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민수였나 아니면 비슷한 다른 이름이었나 하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맡겨진 건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누군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를 부탁한다. 집에 보낼 수도 없고 갈 곳도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고 저는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어떻게든 아이의 가족을 찾아 주려고 노력했지만 아이가 어렸고 두려움이 컸던 탓에 이름조차 똑똑히 말하지 못했어요. 경찰의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된 단서가 없어 답보 상태였죠. 무엇보다 그 아이가 한번 큰 열병을 앓으면서 제가 곁에서 간호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함께 지내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에도 아이의 부모를 찾으려는 시도는 계속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편지나 연락수단을 동원해서 혹시 정보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게 기억납니다. 부모님은 정훈 씨의 말을 들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맞아요. 그 시기에 우리가 동생을 미친 듯이 찾고 있었는데 아마 연락이 어긋났던 것 같아요. 몇 년 전 할아버지 댁에서 발견한 상자에도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타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훈 씨는 무척 안타까워하며 결국 저는 아이를 혼자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더 좋은 보호시설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했습니다. 당시에 협조해 주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결국은 아이가 어떤 개인 가정에 임시로 입양 같은 형식으로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직접 진행한 일은 아니었지만 혹시 그게 여러분의 동생분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다급하게 그 가정이 어디였는지 혹시 전혀 모르시겠나요? 아니면 지금은 아이가 어디서 살고 있다거나 그런 기록이 남아있진 않나요? 하고 묻자 정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계속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여건상 연락처를 남겨두기는 했지만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제가 가진 자료도 다 소실됐습니다. 그때 집안 사정도 복잡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며 봉사하느라 꼭 보답하지 못한 마음으로 남아 있었어요. 차마 그 아이를 잊은 건 아니었지만 저 역시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 후로 그 아이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그 아이가 가슴 아프게 헤어진 가족을 만난 건가 싶어 연락을 드린 거예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훈 씨에게 거듭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지만 사실 마음 한켠엔 또 다른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이분도 아이를 중간에 다른 곳에 맡겼고 그 뒤로는 행방을 모르는구나 하는 현실이 조금 서글펐습니다. 그래도 정훈 씨가 말씀해 주신 여러 상황은 동생이 실종된 뒤에 어떤 보호를 받았는지 그리고 가족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부모님께는 아들이 최소한 오래전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위안을 주었고 제게는 동생이 어둠 속에 방치된 게 아니라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지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훈 씨는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이 작은 도시 근처 외곽 지역에 있었어요. 분명 교회 지인을 통해 연결된 분이었는데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다들 꽤 열정적이었으니 어딘가 정보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함께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보겠습니다. 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울컥해진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한참 동안 서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나고도 동생을 찾아 헤매는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그래도 이제 한 걸음 남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정훈 씨와 헤어져 돌아오는 길 부모님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가 돌봐줬다니 정말 고맙기도 하고 하시면서 오히려 정훈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죠. 저 역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정훈 씨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동생이 어린 나이에 더욱 힘든 일을 겪었을 텐데 어떻게든 살 수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동시에 이제 조금만 더 찾으면 동생과 마주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가 생겼습니다. 이후 몇 주가 지나고 정훈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에 저와 교회 봉사를 함께 했던 분 중에 그 아이가 들어갔던 가정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외국에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메일로 사정을 설명해 뒀어요. 혹시 답이 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 빛이 보이는 긴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고 며칠 뒤 마침내 정훈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그분께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이 몇 년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는데 아이가 계속 잘 자랐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다고 합니다. 라는 전화를 주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그럼 이제 그 가정을 찾으면 동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훈 씨는 네, 다행히 그분이 그 가정의 성함과 대략적인 거주지 정보를 기억해 두셨더라고요. 정확한 주소는 아니지만 우리 함께 수소문해 보면 분명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훈 씨와 협력해 그 가정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대략적인 이름과 옛날 전화번호 정도는 확보할 수 있었고 한 지방 도시 근처에서 한때 하숙집 같은 걸 운영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지방 도시로 차를 몰고 가 혹시 그분들이 남긴 기록이 있을 만한 공공기관, 주민센터, 부동산 등을 수소문했고 마침내 그 가정의 현재 주소를 약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해 진력 무렵 우리는 수소문 끝에 그 가정이 살고 있다는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이정석, 한숙희 부부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정훈 씨가 알려준 그 가정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손발이 굳어지는 듯한 긴장감이 엄습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정말 내 동생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지? 혹시 동생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부모님도 극도로 긴장하신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의 부부로 보이는 분들이 고개를 내밀며 네, 누구시죠? 하셨고 우리는 숨을 한껏 몰아쉬고 나서 안녕하세요. 혹시 예전에 어린 남자아이를 몇 년간 보호해 주신 적이 있나요? 정훈이라는 분의 소개로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부부는 당황한 눈빛으로 서로를 보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중 남자 분아마 이정석 씨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 혹시 그 아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주 오래전에 저희가 임시로 보호하게 된 아이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그 아이의 가족이신가요? 그 말을 듣고 우리 가족은 거의 울음을 터뜨리다시피 하며 네, 저희가 그 아이의 가족입니다. 동생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는데 사진과 여러 정보를 추적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하고 고백했습니다. 부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얼른 들어오세요. 지금 당장 그 아이를 부를 순 없지만 사실 아이가 하고 말씀을 잇더니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 집에서 몇 년 살다가 성인이 돼서 스스로 독립했어요. 저희는 아이를 입양하지 않고 임시보호만 한 상태였지만 아이가 컸을 땐 저희를 부모처럼 여겨주었고 저희도 참 많은 정을 쏟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시에 살고 있는데 연락은 계속 주고받고 있어요. 어쩌면 아이가 찾고 있던 가족이 정말 여러분인지도 모르겠네요. 그 순간 저희 부모님은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으로 그 아이 지금은 어디 있나요? 연락 가능하세요? 하고 물으셨고 부부는 네, 당연히 해봐야죠 하며 휴대전화를 꺼내 서둘러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지던 순간 벨소리가 몇 번 울린 뒤 수화기 너머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부부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지금 여기 내가 찾았던 혹은 내가 계속 그리워했던 가족이 와 계셔. 지금 당장 통화 가능하겠니? 라고 묻자 수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인지 듣지 못했지만 왠지 떨리는 듯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부부는 곧 수화기를 저희 손에 건네주셨고 저는 눈물을 머금고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안녕. 혹시 너가 어릴 때 잃어버린 우리 가족 맞니?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저는 사실 지금까지 부모님과 형제들을 몰랐어요. 예전에 정훈이라는 분이나 이정석 아저씨 내외분이 열심히 찾아주시려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 가족이 맞나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짧은 문장에 저는 그가 바로 우리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말투나 느낌이 어쩐지 낯설기도 했지만 그리운 사람이 바로 저 너머에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길게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로 울먹이느라 말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겨우 그래, 우리가 너를 이렇게 오래도록 찾았어.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많았고 우연히 겹쳤지만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엄마랑 아빠도 여기에 계셔. 우리 기다릴 게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수화기 너머에서 저도 늘 상상했어요. 제 친가족이 존재할까? 내가 버려진 건 아닐까? 그래서 두려우면서도 그리웠어요. 하며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옆에서 계속 눈물을 훔치며 우리 아들 미안해만 반복하셨고요. 이정석 부부가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도 정말 축하드려요. 아이가 그래도 건실하게 자라 지금 회사 다니고 있어요. 이번 주말이면 내려온다는데 그때 직접 만나 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길로 우리는 따로 날짜를 잡고 그 동생과 정식으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 가족과 그 동생이 드디어 얼굴을 마주하게 된 날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지 서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꼭 껴안고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토록 긴 세월을 돌아서 만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기나긴 여정 끝에 우리가 결국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다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며 힘든 일을 겪었는데 다행히 좋은 어른들을 만나게 됐고 시설과 개인 보호를 거치며 몸과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한편으로 가족도 원망해 보았지만 어쩌면 나를 찾고 있지만 못 찾는 상황일 수도 있다고 상상했어요.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니 저도 거의 포기하고 살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이 언젠가는 가족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바람이 있었어요. 라며 중간중간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동생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널 끝까지 못 찾아서 너무나 고생 많았구나.
이젠 절대 놓지 않을게 하고 흐느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생에게 제가 나무 상자에서 발견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도 혹시 이런 사진 본 적 있어? 하고 묻자 동생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이 사진 어릴 때 어렴풋이 본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잃어버렸는데 그동안 누가 갖고 있었던 거죠? 라고 대묻더군요. 우리가 겪은 모든 여정을 이야기했더니 동생은 역시 세상에는 기적이 존재하네요 라며 더 울고 웃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동생은 저희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며 조금씩 서먹한 감정을 풀어가고 저와도 형제애를 다시 쌓아갔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떨어져 있었으니 완전히 익숙해지기까진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의 울타리 안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세월이 너무나 길었지만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갈 시간은 충분하다는 희망이 더욱 크다는 겁니다. 부모님께서는 할아버지께도 제일 먼저 연락해 정말 고맙다. 당신 덕분에 나무 상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고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별로 한 건 없지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니 내가 더 기쁘구먼. 꼭 동생과 행복하게 지내게나라고 축복해 주셨고 저희는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할아버지를 찾아가 봉사를 이어가며 함께 밥도 먹고 가족 같은 정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훈 씨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는 이제서야 제 마음의 짐 하나가 사라진 느낌입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연락 주시고 저도 아이에게 동생에게 용기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기뻐했습니다. 결국 독거노인 봉사를 하며 받은 작은 상자 하나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지나고 나면 한없이 기묘한 인연과 사건의 연속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지만 저는 하늘이 준 기회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혹시 지금 세상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가족이나 인연을 애타게 찾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작은 가능성이 언젠가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한때는 완전히 단념했고 동생은 이미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며 절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봉사활동에서 발견한 상자, 거기에 담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봉사활동 중에는 이런 우연한 만남이나 사건이 정말 가끔씩 일어나곤 합니다. 혼자 살던 어르신의 낡은 서랍에서 혹은 반쯤 버려진 쓰레기 같은 물건에서 대단한 추억이 발견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며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스치는 인연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물며 제가 할아버지 댁을 찾지 않았다면 상자를 발견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럼 동생은 여전히 소식을 모르고 살았겠지요. 저희 부모님도 아마 이제 곧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작은 기적 하나가 쌓이고 쌓여 그 모든 걸 변화시킨 것입니다. 물론 동생과 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생각입니다. 헤어진 시간이 길었던 만큼 서먹함을 해소하고 누적된 아픔을 서로 달래주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화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동안 놓쳐온 추억과 기쁨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만들어 가야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아직 그러한 시간이 있고 서로 마음을 나누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가족은 이 기적 같은 재회를 통해 배웠습니다. 어떤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놓지 않으면 언젠간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것이 봉사라는 나눔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점도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혹여 지금 절망 속에 계신 분들 혹은 가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작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정말 어느 순간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주는 듯한 작은 실마리가 등장할 수 있고 그것을 붙잡는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와 우리 부모님 그리고 동생이 겪은 일을 통해 봉사의 힘이란 단지 남을 돕는다라는 차원을 넘어 때로는 인연의 끈을 이어주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독거노인 봉사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는 동생도 가끔씩 저와 함께 봉사활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지만은 자신도 누군가의 손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믿기에 그 고마움을 세상에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랜 세월 헤어져 있었어도 결국엔 우리의 울타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금 세상에 못할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계신 분들도 이 사연을 통해 그래, 나도 혹시 모른다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지극히 작은 것,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상자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거대한 방향으로 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했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모두가 일상 속에서 기적과 같은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길, 그 가능성을 놓지 않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더 많은 사연을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할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